자, 3학년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 2시간입니다. 교과서 역사 1교과서죠. 역사 1교과서 248쪽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와 그 위두랑에 첨부되어 있는 학습지 준비하고요. 그런 것도 준비하기 싫은 학생들은 그냥 교과서 보면서 연습장 꺼내서 선생님이 칠판에 정리해둔 거 같이 적어가면서 공부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중국으로 다시 넘어왔어요. 우리가 앞에서 지중해 문명에 대해서 했죠. 그리스와 로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그리스 로마가 이제 발달하고 있을 때, 그다음에 중국은 이제 어떻게 됐느냐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로마 시대하고 한나라 시대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요 약간 그 다음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중국은 처음에는 이제 주주전국 시대에서 한나라로 통일됐죠. 이 한나라가 상당히 번성하고 오래 유지되다가 결국 이 한나라도 망하게 됩니다. 이 한나라가 중간에 한번 잠시 망하거든요. 왕망에 의해서. 그래서 신이라는 나라가 한번 세워져요. 그래서 신이라는 나라가 잠깐 있은 그 사이를 두고 그 앞에 한나라를 전한 그 뒤에 한나라를 후한이랍니다. 그래서 이 후한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중국이 다시 뭐 통일된 나라가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됩니다. 바로 위, 초, 오 세 나라가 분열이 돼요. 요 한나라가 후한의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위, 초, 오 세 나라가 분열해서 막 싸우고 하는 요 과정들을 소재로 해서 만들어진 소설이 바로 여러분도 잘 아는 삼국지라는 소설이죠. 거기에 이제 관운장이라든지 유비 뭐 이런 사람들 이제 촉이고요. 조조가 위 이런 사람들. 그리고 분열되다가 이 세 나라가 지지고 뽑고 싸우다가 다 망합니다. 다 망하고 결국 어떤 나라가 이걸 통일하는가 하면 진이라는 나라가 통일해요. 진이라는 사마치에 의해서 진이라는 나라가 이것을 통일을 합니다. 통일한 것도 잠시 이 진도 결국 북방 유목민족의 침략을 받습니다. 뭐 선비족이라든지 흉노족 같은 북방 유목민족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결국 진이 원래 근거지에 버티지를 못해요. 그래서 강남으로 옮깁니다. 남쪽으로. 그래서 진이 남쪽으로 옮기면서 이 남쪽으로 옮긴 진을 동진이라고 불러요. 앞에 진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 중국이라는 땅덩어리가 상당히 넓은데 주로 중국 사람들이 어디에 살았는가 하면 요 황허강을 중심으로 한 요 북쪽 지역에 많이 살았어요. 주로 도시들도 여기에 발달하고요. 이것을 화북지방이랍니다. 근데 북쪽 지역이다 보니까 유목민족들의 침입이 상당히 잦았고 이런 것들은 중국인에게 늘 두려움이었습니다. 진시 황제가 천리 만리장성을 쌓았던 것도 바로 이 이유 때문이죠. 하지만 유목민족은 끊임없이 중국을 위협했고요. 결국 진도 이 위협을 견디지 못해서 남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남쪽에 요 밑에 창장, 장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죠. 옛날에는 뭐 양쯔강이라고 불렀는데요. 요즘 이제 장강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이 장강유역으로 이제 옮기게 돼요. 그래서 중국이 크게 두 개를 쭉 나눠서 위에는 화북지방, 밑에는 강남지방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이 동진으로 가면서 강남지방 이쪽으로 옮겼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옮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옮기게 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요 위에는 유목민족들이 쳐들어왔죠. 이 유목민족들이 나라를 막 여러 개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5호 16국. 그러니까 5호 16국이라는 것은 우리 책에 나와 있는데 5 유목민족들을 말해요. 5 유목민족들이 지지고 뽑고 싸우면서 16개의 나라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오랑캐 호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5 오랑캐가 세운 16개 나라. 이런 나라들이 막 서로 지지고 뽑고 싸우는데 이거를 통일한 나라가 북입니다. 이게 역시 유목민족이에요. 북이도. 북이가 이것을 통일합니다. 북이가 이쪽 지역을 통일을 해요. 북이가. 그런데 이쪽에 살고 있는 분들은 여전히 한족들이 살고 있죠. 반면에 남쪽으로 내려간 진, 동진이죠. 이 동진은 뭐 다 한족들입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한족이 세워지는데 이 진이 또 그대로 유지되지 않고 여러 개의 나라로 또 갈라지게 됩니다. 동진 다음에 송제, 양진 또 여러 나라들이 막 들어서요. 동진 다음에 송제, 양진 이렇게 들어서는 이 시기를 이 나라들이 여러 개 들었는데 전부 다 요거는 또 한족 왕조예요. 북쪽에는 유목민족 왕조,
남쪽에는 한조 왕조가 계속해서 들어서는 이런 상황을 뭐라 부르느냐, 위진 남북조 시대다라고 불러요. 북쪽에는 북위가 들었으니까 위, 그리고 남쪽에는 동진이 들었으니까 진, 그리고 남과 북에 다른 왕조가 들었었다 해서 남북조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래서 위진 남북조 시대는 한나라 분열 이후에 수나라로 한에서 수 사이에, 한나라와 수 사이에 있는 그 시기를 우리는 위진 남북조 시대다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럼 위진 남북조 시대의 사회와 문화는 어땠을까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진 남북조 시대는 앞에서 봐서 알겠지만 여러 나라가 계속 바뀝니다. 하다 보니까 전쟁이 엄청 많아요. 맨날 전쟁합니다. 막 찌지고 보고 막 졸라게 싸운다는 거죠. 그런데 졸라게 싸우는데 오히려 사회는 상당히 발전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전에 한 나라의 기본적인 문화 토대에서 더욱더 발전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어떻게 발전할까 보겠습니다. 화북지방, 북쪽에 있는 지방이죠. 유목민족들이 왕조가 세운 그런 지방입니다. 화북지방에는 균전제라는 게 실시됩니다. 균전제는 나라에서 백성들에게 땅을 골고루 나눠줍니다. 특정 몇몇 귀족이라든지 권력가가 땅을 독차지하고 있고 세금을 안 내고 있으면 국가 입장에서 봐서도 별로 이로운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땅들을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고 세금들을 안정적으로 거두려고 이 군전제를 실시하면서 사회가 매우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유목민족이 세운 왕조긴 하지만 유목민족의 전통을 고수하지 않고 그쪽에 살고 있는 한족의 문화를 그대로 수용해요. 한족 문화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원래 유목민족의 문화가 조금 있는데다가 한족 문화가 받아들여지니까 이 두 개가 약간 융합이 되면서 매우 독자적인 이런 문화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한족들이 내려간 강남지방은 원래는 아까도 잠시 이야기했듯이 화북지방 중심으로만 주로 개발이 됐었는데 이 한족 왕조가 강남으로 내려가면 이 강남지방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강남지방은 매우 따뜻하고 비가 많이 오고 그 다음에 넓은 농토가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 생산력, 강남지방이 개발되면서 농업 생산력이 크게 발전합니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유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것과 함께 위진 남북조 시대가 되면 좀 더 실력 있는 관리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국품 중정제라는 것들이 실시가 됩니다. 이건 뭔가 하면은 각 지역에다가 중정관을 보냅니다. 각 주군에다가 중정관을 보내서 이 중정관이 그 각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선발해서 올리게 하는 제도가, 추천해서 올리게 하는 제도가 국품 중정제가 되는데요. 그전에는 그냥 쫓겨난 나라일 때는 누가 뭐 똑똑하다는 사람 소문 들으면 그거 데리고 와봐라 하면서 뭐 이렇게 해서 관리로 쓰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능한 관리를 뽑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찾아 나서는 거죠. 누가 똑똑한지 찾아와. 그럼 중정관들이 가서 각 동네마다 주군에 가가지고 똑똑한 아를 찾아가지고 가드를 추천하면 관리가 되는 이런 국품 중정제가 실시가 되는데, 그런데 이것도 계속 하다 보니까 몇몇 세력가들이 계속 저거 가문 아들만 추천하게 만들어요. 지가 또 중정관으로 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몇몇 가문들만 계속 관리를 해먹는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문벌 귀족 사회가 이때 형성이 되게 됩니다. 사실은 지금까지는 귀족이라는 개념이 중국에는 없었어요. 그냥 황제가 있고 지배층만 좀 있고 이랬는데, 뭐 황제 밑에 약간 신하들이고 지배층 몇 명, 또 황제가 바뀌면 또 신하도 바뀌고, 이렇게 황제 말고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황제의 힘이 강하긴 하지만 그 밑에 귀족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만의 권력들을 유지하는 이런 현상이 이 시기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자, 귀족 사회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 귀족들을 위한 문화들도 같이 발달하면서 이 시기에 문화도 크게 발전한대요. 특히 이제 귀족 문화가 발달하면서 시 분야에서는 도연명이라는 유명한 시인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림에서는 고개지라는 등장해요. 글씨는 요 사람도 유명합니다. 글씨 서예죠. 서예 쪽으로 유명한 왕희지라는 사람이 이때 등장해서 문화를 크게 발전시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위진 남북 시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뭔가 하면 전쟁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죽거나 다치거나 해가지고. 요즘 디즈니 영화 보면 뮬란이라는 영화가 나옵니다. 그죠? 그 뮬란도 아마 요 위진 남북조 시대를 배경으로 한 그런 영화나 애니메이션이었을 겁니다. 전쟁에 나가게 되면 다치는 사람도 많고 죽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치고 죽는 사람, 이런 사람들 있으면 마음이 고통스럽잖아요. 슬프고 막 이러니까 이 종교를 통해서 이런 마음을 위안받고 그래요, 사람들이. 근데 중국에 마땅한 종교가 잘 없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민간 신앙 이런 것들만 있었기 때문에 종교, 좀 대단한 종교가 내를 좀 위안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이때 이제 인도 쪽에서 전래된 불교가 중국에서 크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국가나 귀족들은 이 불교를 이용해서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강했기 때문에 국가나 귀족들이 특히 불교를 막 지원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가 더욱더 크게 발전하고, 백성들은 그렇게 발전한 불교에 따라서 자기 위안을 얻으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불교가 크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엄청 대규모의 사원들이, 절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절들이 윈깡석굴, 룽먼석굴이에요. 무슨 절 이야기, 석굴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굴을 파서 그 안에다가 부처님 불상을 모시는 이런 형태의 사원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런 윈깡이나 룽먼 석굴과 같은 양식들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어서 만들어졌던 게 바로 석굴암이라는 절이라는 것들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불교뿐만 아니라 이때 또 다른 종교가 등장하는데요. 도교가 발전합니다. 지금 중국에 가보면, 우리는 사실은 도교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지금 중국은 여전히 도교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도교는 어떻게 해서 발전한 것인가 하면 도가사사, 우리 춘추전국 시대에 유가 말고 도가도 있었죠, 그죠? 자연으로 돌아가다 욕심 많이 부리지 마라, 이런 것들을 주로 주장했던 것이 도가사상인데요. 이 도가사상에다가 신선사상이 합쳐져요. 신선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도 잘 아는 개념인데, 뭐 산에 가면 신령님이 있다, 신선이 있다, 영혼이 죽지 않는다, 뭐 이런 개념들이 있죠. 하고 뭐 하늘에 올라가면 옥황상제가 있고 뭐 이런 개념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신선사상에 나온 거거든요. 이런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도교라는 새로운 종교가 등장하게 되고, 이 도교가 중국에 널리 퍼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국에는 도교를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요. 도교 사원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가 발전해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 위진남북조 시대도 결국 하나의 나라에서 통일되는데, 그 통일한 것이 바로 수입니다. 수. 위진남북조 시대 통일한 나라 바로 수라는 나라가 통일을 해요. 자, 수나라는 위진남북조 시대를 이렇게 두 개로 갈라져 있던 중국을 거의 하나로 이제 합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를 연결시키려고 해요. 그리고 수나라도 전통적으로 어디다가 도읍지를 만든다면 이 화북 지방에다가 자기 수도를 만들어요. 근데 경제적으로 발달하는 강남이란 말이죠. 그래서 강남에 있는 풍부한 물자를 이 수도 쪽으로 쉽게 갖고 올릴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올릴까? 옛날에는 뭐 육지로 이렇게 옮기려면 산도 넘어야 되고 도로도 닦아야 되고 너무 힘드니까 여기에 흐르는 강들이 있죠. 여기에 장강이 흐릅니다. 중국말로는 창장. 그 다음에 여기에 황하가 흐릅니다. 중국말로 황허. 근데 이런 강들이 지류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지류들을 연결합니다. 지류들을 연결해서 여기 강남에서 배를 타고 지류를 타고 이래가지고 수도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운하를 파요. 지류와 지류 사이를 땅인데 그거를 뚫어가지고 운하를 만들어요. 이런 것들을 대운하라고 합니다. 이런 작업들을 진행하게 돼요. 자, 이게 진짜 중앙집권 정책 안에 포함되는데요. 이처럼 수나라는 중앙집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중앙의 모든 권력을 집중시키는 이런 이제 정책들을 쓰는데요. 일단 중앙과 지방의 행정기구, 그 전에 뭐 전혀 다른 나라들로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행정구역 같은 것도 다 정리해야 되겠죠. 이런 것도 정비했고요. 더군다나 토지, 세금 이런 것도 필수적으로 정리해야 되겠죠. 세금을 안정적으로 걷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정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품 중정제를 하니까 특정 귀족들이 권력을 계속 잡더라라는 것을 봤잖아요. 그래서 왕의 힘을 좀 더 강화하고 귀족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과거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험을 봐서 관리를 뽑겠다는 거죠.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데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수나라 때 과거제가 처음 실시돼요. 그러면서 중국에서는 계속 과거제가 실시됐고, 우리나라도 이런 수나라 때 실시된 과거제를 고려시대 때 받아들이게 되죠. 좀 더 유능한 관리를 좀 더 공정하게 선발하기 위한 방법으로 과거제를 실시를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 화북지방과 광남지방을 연결하기 위한 대운하를 또 건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중앙집권 정책은 나중에 중국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밑바탕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준비는 제대로 했으나 수나라가 이것을 오래 유지하지는 못해요. 수나라가 35년 만에 멸망해 버리거든요. 첫 번째 수 문제가 수나라를 세웠고 그의 아들 수양제 때 수나라가 망합니다. 35년 버티지 못해. 물론 수양제의 폭정 뭐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수나라가 멸망한 이유가 뭐냐? 바로 대규모 토목공사에 따른 백성들의 불만입니다. 대운하, 말이 운하지 옛날에 그 삽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운하를 파는 겁니다. 지금처럼 포크레인, 뭐 불도저 뭐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땅을 그냥 파는 거예요. 강 크기만큼. 지금도 중국에 가면 대운하가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보면 그게 다 강인 줄 알아요. 원래 땅인데 몇천 년 전 사람들이 팠다는 생각들을 못할 정도로 상당히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게 되고 이 사람들이 여기에 동원되면서 그 피로도가 엄청 컸다는 거죠. 심지어서 운하 작업하다가 많이 죽고 막 이렇게 해요. 전쟁 나서도 많이 죽는데 이때 이 전쟁은 없는데 운하 파다가 죽고 이러니까 백성들 불만이 엄청 큰 거죠. 자, 그리고 수나라가 통일하고 나니까 제일 긁어치는 게 바로 수나라의 이쪽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긴 하지만 매우 세력이 강했던 고구려라는 나라가 상당히 거슬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수나라는 이 고구려를 원정하고자 합니다. 침략을 하는 것이죠. 엄청 대규모로 뭐 100만 대군 이런 게 끌고 가서 2차례 원정을 하는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2차례 원정 모두 다 실패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구려 원정이 실패하면서 수나라는 결국 상당히 위험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나라를 유지하지 못하고 멸망해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수나라가 멸망하자 수나라가 멸망하자 바로 이어서 당나라가 들어서요. 근데 수나라 때 이루었던 이런 중앙집권 정책들이 결국 당나라에서 꼽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까지 역사 2 수업을 이번 주 역사 2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